이 달동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월급을 300 정도 받았는데 애는 벌써 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벌어도 100만 원도 저축이 안 되다 보니까 밤에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죠. 얼마가 있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까? 그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10억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100만 장자가 10억이잖아요. 근데 10억 택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제가 목표한 금액의 2배를 벌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러고는 이거 그만두고는 싶은데 아직도 이게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천고 강의 2교시. 오늘은 정말 적폐들을 위한 강의.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작폐, 틈새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교시도 여기서 내가 가장 멀리서 오셨다. 오전반은 제주도 있으셨어요. 수도권 다른 데서 오셨다. 아까 세종도 있으셨고 서초, 강남 손 들지 마시고요. 용인보다 멀다. 김포. 야, 이러다가 이제 강화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김포 1등인가요? 예, 그러면 김포 선물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상품권 드립니다. 예. 자, 또 퀴즈 있습니다. 자, 오늘 틈새 시장 얘기 드릴 건데 이 숫자 하나로도 그냥 이거 만들어야 돼. 이거 뭘까요? 제가 매달 내던 건데 회사를 나오면서 개인 사업자가 되고 나서 이거를 만들었더니 월 30만 원 이상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뭘까요? 그쵸? 그럼 법인에서 이게 뭘까요? 이 금액. 딩동댕. 역시 적폐는 다르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건강보험료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냈었어요. 그때가 연봉이 한 6,500에서 7,000 정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건보료가 뭐가 합산이 되죠? 재산이 합산이 돼요. 갑자기 15만 원 가까이 올라 버리더라고요. 부동산 자산 말고도 자동차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의 월급쟁이로 들어간 거예요. 법인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 그때는 처음에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30만 원 가져갔나? 거의 안 가져가든지 30만 원 가져가다가 그 이후에 100만 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한 200여만 원 정도 매달 월급을 가져가는데 이거 완전 꿀팁이고요. 저 주위에 건강보험료 990만 원 내신 분 있으세요. 건물주신데 법인을 모르고 개인 사업자로 건물을 올리셨다가 그 쪽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26개인가 있었는데 그게 26주택자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990만 원 내가지고 잠시 국적을 포기할까 생각하셨다고. 근데 그거 또 꿀팁이 있는 게 국세는 안 내면 잡혀가거든요. 근데 건강보험료는 안 내도 잡혀가진 않더라고요. 계속 독촉은 해요. 근데 이게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납세를 열심히 해야죠. 자, 맞습니다. 법인을 만들었을 때 건강보험료 그리고 그 이면에 다양한 절세 혜택이 있다는 거죠. 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남들보다 조금 빠른 그리고 약간의 오지랖. 그래서 제가 일단은 부딪혀봐요. 그냥 뭔가 좀 뜰 것 같다 이러면 그냥 한번 해봐. 그리고는 괜찮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거 진짜 될 것 같다면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어떻게 모여서 또 말씀을 드리거나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투자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 처음에 서울 빌라를 산 게 아니라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회사 선배 따라서 장유의 유라신도시라고 혹시 아시나요? 김해? 롯데 워터파크 있는 맞은편 쪽에 거기를 1.03대 1로 당첨이 됐어요. 29세 때, 34세. 그냥 뭐 그때만 해도 집을 아무도 안 살 때인데 선배가 이러더라고요. 야, 지금 같은 시기에 청약 넣어야 된다고. 너 원래 절대 안 돼. 지금 넣으면 당첨도 될 수도 있고 신도시 불패야. 그냥 들고 있으면 결국 오를 거니까 한번 넣어봐라는 거예요. 넣었죠. 그때 제가 가진 돈 2,600만 원. 왜냐? 34평이 분양가가 2억 6천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2,600 넣고 그게 진짜 연끌을 해서 넣었는데 계약하러 갔는데 떴다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계약하면 뭐 좀 초피가 생기고 또 주겠대. 계약을 했어. 갔더니 아무도 없어.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2010년도 부산 경남장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1년 만에 분위기가 반전이 되더니 피가 3천이 붙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서울로 제가 발령이 나가지고 본사로 왔는데 일단 돈이 없으니 전셋값을 마련해서 일단 팔았어요. 그냥 얼마 안 받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게 1억 5천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2013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오전반 들으신 분들은 제가 비록 강남 출신처럼 보이지만 뼛속까지 지방 노동자 출신. 네, 왔더니 이 달동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월급을 300 정도 받았는데 애는 벌써 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벌어도 100만 원도 저축이 안 되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이 달동네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야. 밤에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난 게 내가 근로 외에 소득을 만든 거는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찰나에 회사에서 신사업팀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에버랜드 외식 사업팀이 있었는데, 외식 사업팀이 아니라 기존의 단체 급식의 경영 지원팀이었어요. 뭐 인사, 총무 뭐 다 지원하는. 그러다가 신사업팀에서 외식 점포 개발을 뽑는다고 하는데 다들 외부에서 영입을 하죠. 그런 기능이 없었으니까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뭐 CJ라든지 뭐 LG 아홈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뽑다 보니까 거기가 다 이제 경력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장이 우리도 공채 한 명 달라고. 그러면서 그 팀장이 저한테 너 혹시 우리 팀 올 생각 있냐?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신규 팀 가면 망한대요. 고가 못 받고 계속 닦이고 우리 주력은 급식이기 때문에 외식 가면 아마 힘들 거다. 근데 저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부동산 이제 좀 파기 시작했으니까 외식 점포 개발하면 부동산 배울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에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눈을 뜬 거죠.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 하남이 생긴다. 신도시 들어올 초기에 그 정보가 있어요. 대기업들이. 그래서 뭐 신세계 프로퍼티 가서 미팅을 하면서 이제 개발 정보를 듣는 거죠. 뭐 부천도 옷길도 뭐 스타필드 들어온다. 롯데가 어디 들어간다. 또는 뭐 코엑스 쪽이 뭐 리모델링이 된다더라. 뭐 그러면서 투자에 접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꼭 부동산이 필요 없다. 우리 구리버피님 알죠? 이번에 개명했습니다. 뭐로 바꾼지 아세요? 코인버핏으로. 제가 이랬어요. 저도 열심히 해서 나를 뛰어넘어라. 안 된대요. 못 하겠대. 근데 코인은 뭐 저보다 레벨이 몇 단계 올라가 있어요, 위에. 너무 재밌대요. 암호화폐가. 그래서 저희가 가상자산 사업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 저도 이게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말씀드릴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이 좋았지만 트렌드, 어느 투자가 뜰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처음에는 전세가가 야물야물 올라와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 갭 투자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상승의 확신이 있는 순간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원해요. 청약을 들어가게 되죠. 그때 신규 분양권을 투자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가다 보면 유동성이 들어와요. 가수요, 개발 호재. 그래서 저는 재건축으로 들어갑니다. 2016년, 17년 정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8, 19년에 물량이 너무 많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제 해외로 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다주택자 규제를 엄청나게 때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음 불편한 투자를 하기 싫어서 그렇게 이제 해외로 나가고, 근데 의외로 2018, 19년을 다 버티더니 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다시 서울이 오르는 거예요.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아직도 수도권 되겠구나. 전세가가 상당히 또 많이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원래는 상승이 길어질수록 전세가는 올라는 가지만 매매가 상승률 대비 되게 낮아요. 전세가율은 어느 정도 오르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되게 희귀한 시장이에요. 매매가가 오르는데 전세가가 계속 같이 따라올라. 그것도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수도권이 60에서 65% 정도를 맞추고 있고 서울만 50%대 후반 정도예요. 뭐 이건 강남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강북만 해도 60%대 전세가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저는 노원 재개발에 마지막 세팅을 해놓고 더 이상 아파트 투자는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알게 된 게 이거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얼마가 있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까? 그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10억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100만 장자가 10억이잖아요. 근데 10억 택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제가 목표한 금액의 2배를 벌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러고는 이거 그만두고는 싶은데 아직도 이게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니라 모르겠다. 그에 정말 고가도 잘 받고 열심히 했는데 파격적이었죠. 대기업의 간부 남자 외벌이 직원이 1년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미쳤다고 주위에서 뭐 먹고 살 거냐, 뭐 그다음에 남자가 육아휴직 했다는 건 그냥 뭐 자천될 거 생각한다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그냥 과감하게 미니 은퇴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그 팀 페리스의 타이타닉 도구들을 만든 친구인데 그분이 이제 얘기한 미니 은퇴. 굳이 내가 파이어가 돼가지고 완전한 은퇴할 필요가 없다. 그냥 지금 잠시 쉬면서 또 재충전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하고 제일 먼저 했던 거. 너무 회사와 투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둘째가 저를 보면 어색해요. 뭐 아빠인지 뭐 아저씨인지. 그리고 정말 애가 말을 아예 안 해요,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그때도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달 살기를 꼭 가고 싶었는데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친구가 베트남에 주재원으로 가 있었는데 여기 물가도 싸고 뭐 너무 좋대요. 한국 사람도 좋아하고 거기다가 여기 완전 우리나라 20년 전이래요. 그래서 결정한 게 베트남으로 거기도 경제 중심지인 호찌민으로 결정을 해서 떠납니다. 그리고는 베트남 도착한 지 14일 만에 집을 사버려요. 그때까지만 해도 법을 몰라요, 제가. 공부를 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돌아다녔더니 되겠네.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땅이면 우리나라 이 정도면 수소 정도는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마차 끼운 거죠. 그러고는 일단 분양권을 질러요. 그래서 이제 뭐 있었더니 또 갑자기 카톡 보고 연락이 와. 베트남 가 있냐고. 그렇게 연락이 오고 자기도 베트남에 관심 있다. 뭐 집을 좀 사달라. 그럼 제가 또 사주고. 그러면서 베트남 강의가 생기고 저는 1년이 지나서 복직을 안 하고 그냥 베트남의 희망을 갖고 그냥 아예 퇴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는 제가 두 가지 꿈을 다 이루죠. 퇴사와 유튜버가 되는 거. 사실 블로그가 있어서 제가 유튜브가 또 있었던 거고, 제가 글을 쓰면서 항상 정리가 돼요. 네, 그냥 내가 투자했던 것도 남기고, 나의 지금 불안함감, 그럼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도 남기고, 그런 걸 또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사실은 컨텐츠를 만드는 건데, 결국은 돈을 벌려면 컨텐츠, 뭔가 내가 인풋이 됐으면 아웃풋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너무 좋잖아요. SNS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PDF 북을 만들어가지고 온라인에 올려도 되고, 지금처럼 저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해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게 결국은 지금 자본주의에서 제가 즐기면서도 돈을 벌는 정말 신나서죠. 이번 주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새로운 투자처 공부하고 코인 공부하고 지금은 이 흐름에 따라서 작년에 유튜브와 그리고 가상자산, 이것도 사실 제가 베트남에 집을 사준 그 친구가 3년 전부터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제발 가상자산 투자해라. 해라. 안 들었죠. 남 얘기 안 듣거든요.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나도 나 같은 사람이 옆에서 있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번 보자. 그래서 봤더니 책을 읽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바로 샀죠. 그때는 이더리움을 샀어요. 그리고는 한 달 후에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더리움보다 더 근본은 비트코인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해서 0.01개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비트가 2개, 이더리움이 30개, 루나가 1000개, 뭐 에이다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한 3,500, 뭐 이 정도 해서 지금은 이제 코인도 한 2.5배 정도 불러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것도 결국 사람이에요. 제가 어찌보면 상담을 해주는 우리 고객께서 미술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예전부터 제가 듣긴 들었어요. 주위에서 부자들이 계속 미술 투자해야 된다. 근데 바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부동산이나 해외나 코인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또 되는구나. 그리고 돈이 있는 분들은 다 미술에 또 투자를 하더라고요. 또 그것도 즐기기도 하고 취미로. 네, 그렇게 지금 오늘 제가 11년간의 투자를 오늘 아마 2시간 동안 지금 1, 2년 길게 보면 5년에서 10년의 인생 역전이 가능한 그런 정보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열정덕님 오셔서 아파트는 아직은 좀 낯설대요. 그래서 뭘 했더니 오히려 그 회사 그만두고 저희 회사 들어오기 전에 휴가를 통해서 지산을 임장을 다 돌았더라고요. 그럼 뭐 하고 싶냐니까 지산을 하고 싶대요. 구리부피, 잠을 안 자요. 요즘에 업무 시간에 거의 80% 이상은 다 가상자산만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나중에 심화 수업 들으면 아마 진짜 이거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 거고, 사실 뭐 이거는 뭐 개인만의 판단이고 성향인데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꼭 한번 아시고 공부를 꼭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신이 생기는 순간 하락만 기다리게 돼요. 이거 사서 모아야 되는데, 이거 가격 조정되면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거.
네. 그럼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또 뭐 디지털 노마드도 가능하고, 네. 제2의 강남 아파트, 뭐 제2의 판교, 뭐 이런 걸 또 기회가 있는 거죠. 자, 저의 포트폴리오를 어제 3시에 만들어 봤어요, 제가. 저는 사실 되게 꼼꼼하지가 않아서 어디 투자를 했고, 내가 얼마 벌었고, 뭐 수익률이 얼마고 잘 계산 안 해요. 일단 딱 싸질러 놔. 그리고 이제 매도할 때 되면 이제 그때 정리를 해요. 예, 제가 귀찮기도 하고 꼼꼼함이 없어서. 근데 봤더니 불과 내가 2019년,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부동산 자산이 거의 90%가 넘었어요. 그냥 저 인생 몰빵. 내 인생은 부동산으로 역전이다. 사실상 인생 역전했죠, 저는. 근데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 제가 만났던 부자들, 그리고 저를 도와줬던 분들은 다 이쪽으로. 예. 제가 공부해서 간 것도 있지만,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 탑 작가님, 저희 고객이세요. 그분이 한 1년 반 전부터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노 선생, 부동산 줄이고 미국 주식이라고. 제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해외 투자를 했으니까. 그때도 안 들었죠. 뭐 부동산이 답인데 무슨 미국 주식이냐. 주식의 주자도 얘기하지 마라. 나 8년 동안 물려있다. 그랬는데 미국 주식은 다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바빠서 그냥 시킨 대로 했어. 그 형이 얘기한 대로 그냥 애플, 구글, MS, 시가총액 높은 거 다 하고 저한테 디즈니 추천하더라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랑 한 3개 정도 얘기하길래 저는 디즈니 플러스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넷플릭스, 디즈니를 사게 되죠. 지금 미국 주식도 수익률이 지금 48%예요. 예, 괜찮죠?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 늘렸고 작년에 지산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 강의 때도 제가 지산 추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고 지산은 없었는데 올해 법인 투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 다 막히고 제 아파트가 4개가 있었거든요, 법인으로. 근데 3개를 종부세 때문에 정리를 하고 그 판 거를 다 지산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4개, 개인으로 2개, 지산은 6개를 샀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이제 반토막이 났고요, 저는 포트에서. 그리고 오피라든지 지산 쪽, 상업용 부동산이 20%, 미국 주식이 8%, 가상자산이 5%에서 시작해서 2.5배 정도 올랐지만 그거 이상으로 지금은 100만 원, 200만 원 생길 때마다 계속 비트랑 이더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것도 사실은 제가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려면 노동을 안 할 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왜 직장 생활을 10년을 했는데도 근로소득으로 모은 게 없을까? 왜냐? 제가 리스크를 안 짊어졌기 때문이에요. 삼성의 임직원들은 정말 개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거의 매주 주말 출근하고 밤 9시, 10시 퇴근이 기본이었고 새벽 4시에도 퇴근해보고 그랬는데 매달 들어오는 거 똑같아. 성과급 나와봤자 1,000만 원 더 받아요. 근데 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주주들은 그냥 깜빵에 가 있어도 더 부자가 돼서 나올까? 결국은 이거죠. 권리. 그 회사가 망해도 주주들의 책임, 잘 돼도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 그럼 저희는 뭐냐? 그냥 월급쟁이인 거예요. 리스크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월급은 300, 400원 나오고 안 돼도 조금 줄고 웬만하면 잘리지 않고 대기업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는 너무나 안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리스크를 테이킹을 했을 때 그 과실이 나오는 게 결국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주주가 되거나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저는 외식 점포 개발하면서 점포 3개에서 4개를 말아먹었어요. 막 1억씩 날리고 막 2억씩 날리고 회사에서. 그랬는데 외식업에 투자는 저희 고객한테 억대 투자를 넣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달에 이제 배당이 150이 나왔어요. 이번 달은 아마 200에서 250 정도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분 투자.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미술은 워낙 이 포션이 작아서 뭐라고 해요? 미린인가요? 여기 있는 분들 덕분에 그래도 미술도 눈을 뜬 거죠. 자, 그래도 제가 부동산쟁이인데 오전밤 못 들으셔도 얘기는 해드려야죠. 올해 13%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금 조정되는데 아마 10% 초중반에서 올해 상승률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 조금 준다는 얘기는 있는데 저는 그냥 10%는 나올 것 같아요. 서울 기준으로, 수도권 기준으로요. 내년에 어떤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규제는 계속 할 거예요. 약간의 완화책을 펼칠 수 있는 윤 후보도 있지만 크게 많이 못 풀 거예요. 예. 그래 보면 아파트는 아니다.
아니다라는 게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수익률은 나오는데 세후 수익, 세금 내고 나서 남는 거 없다. 그리고 법인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법인으로 아파트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또 많이 샀는데 법인 투자했던 거 3천 넣은 거 다 1억 5천씩 올랐었어요. 근데도 바로 종부세 6% 받고 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다 털었죠. 그리고 그게 다 지산이랑 그리고 가상자산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거예요.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수익률이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세금 계산을 해서 어떻게 세무 세테크를 해서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이게 중요해진 거예요, 지금은. 네,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아파트 여전히 너무 좋죠. 1주택자라면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입주권 또는 비규제 지역 지방 투자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레벨을 좀 올리고 싶다. 또는 다주택자다. 이러면 이제 아파트를 떠나서 결국 부자들이 사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도 아파트는 재미없어요, 지금. 이제 취득세 2배죠. 양도세도 2배죠. 그나마 취득세 중간 맞던 공시가 1억 이하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전수조사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 딱 찍어가지고 너 안 돼 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언제 세무조사마저 한 방에 다 이룰 수도 있는데 그 짤짤이 돌릴 시간에 많이 못 벌더라도 빨리 레벨업이 돼서 부자들이 가는 그 라인에 먼저 따라 붙어야지 중산층이나 서민들까지 올 때 이미 그때는 내가 레벨이 성장이 돼 있어서 결국은 제로섬 게임에서 내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냉정하지만 자본주의는 이런 흐름과 결국 소유권을 가진다는 거.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못 만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 번씩 우리 열정동님 계시나? 저의 옛날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급여가 작네? 왜냐? 너 직원이니까 그렇다는 거야. 투자해라고. 임원대라고 여기서. 지분 달라 해야 된다고. 그겁니다. 네. 근데 정말 여기서 그 정도 가치를 만들면 저도 그 친구를 잡기 위해서 지분을 주겠죠. 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성장하면 그건 내가 가져가고 회사가 망하면 자기도 망하고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솔루션은 이거예요.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세금뿐만 아니라 이 사업체를 굴리는 이 노하우와 이 자본주의의 왜 법인인지를 알아야지만 빨리 내 돈을 벌 수가 있다. 사실 직장 생활하다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예요. 제가 그만두고 나서 나오니까 일반가 세자는 뭐일까? 간이가 세자는 뭐고? 법인은 뭐고? 왜 4대 보험을 이렇게 많이 떼가지? 왜냐, 회사에 있을 때는 다 경리들이 해주잖아요. 회사 재무팀에서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한 개 한 개도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은 빨리 부딪혀봐야 되고, 왜 대기업들이 다 법인이고 왜 개인 사업자를 안 하고 법인을 할까?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도 결국은 비즈니스를 하려면 법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결국은 10억이 올라도 내 돈은 3억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했을 때. 자, 그럼 법인은 어떨까요?